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수락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유명 몰에서 대낮에 총기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주 노드의 한 아시안 가정에 침입해 가족 일원을 비비탄 권총으로 위협한 한인에 대한 보석이 불어댔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31년 전 성폭행을 했다는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연방수사국 국장은 미국이 현재 수많은 위협에 직면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고속도로 관리청이 뉴욕주 마리오 쿠오모 브리지에 케이블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롱아일랜드 파크웨이에서 역주행 추돌 사고로 9살 소년이 사망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62세 주민이 10대 무리에게 잔혹하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어제 저녁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수락했습니다. 이제 74일 남은 대선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모두를 위한 통합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40분에 걸친 연설을 마쳤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약 2만 3천여 명의 관중이 참석한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저녁 민주당의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다가오는 11월 대선의 중요성과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위험, 그리고 해리스 월즈 체제의 희망찬 미래에 대한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해리스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계속되는 전쟁에 대해 항상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옹호할 것이라고 밝히며 인질 석방과 휴전협정의 이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외교를 비판하며 나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에 아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뒤 그들은 아첨과 호의로 트럼프를 조종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리스는 우크라이나와 나토에 대한 강력한 방어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으로서 우크라이나와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강력히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가 모든 미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하며 성스러운 헌법 원칙, 법의 지배와 공정한 선거, 그리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고 말하자 가장 크고 긴 박수갈채가 이어졌습니다. 해리스는 가드레일이 없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재선된다면 그 엄청난 권한을 어떻게 악용할지 상상해보라며 국민들의 삶의 개선도 아닌 국가 안보 강화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모든 권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으며 중산층과 함께 발전하는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며 중산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은 해리스와 그의 배우자 더글라스 에모프의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해리스는 연설을 시작하며 축하의 덕이라고 말했고 연설이 끝난 뒤 에모프가 무대에 올라 입을 맞추자 청중이 기립박수로 환호했습니다. 연설에 앞서 3살 터울인 여동생 마야도 무대에 올라 큰언니가 차기 대통령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힘을 다해 싸울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는 자신이 어린 시절 아버지는 늘 웃으면서 카멀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너를 막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며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저녁 11시 15분경 해리스는 약 37분간 이어진 연설을 마친 후 남편 더그 에모프와 러닝메이트 팀 홀즈 미네소타 주지사 그리고 그의 아내 그웬과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행사 기간 내내 행사장 천장에 매달려 있던 미 국기를 상징하는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풍선 10만 개가 쏟아지며 전당대회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해리스는 바이든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그가 이룬 업적을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LA 한인타운 내 유명 몰에서 대낮에 총기 강도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도망치는 여성을 끝까지 뒤쫓아가 금품을 강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식당을 찾는 손님과 마켓을 이용하는 한인들로 오가는 사람이 많은 점심시간에 발생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경찰국은 21일 오후 12시 40분쯤 유가와 마리포사 애비뉴에 있는 쇼핑몰 시티 센터 온 6th 주차장에서 강도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용의자는 주차장에서 차 안에 있던 한인 여성에게 다가가 총으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용의자는 30대 히스패닉계 남성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여성은 차량에서 내린 후 용의자를 피해 도망쳤다며 하지만 용의자는 달아나는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고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한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다는 점은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몰은 한인 대형마트를 비롯한 베이커리, 식당, 옷, 화장품 가게, 잡화점 등 한인 업소가 다수 입점해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쇼핑몰 내 한 업주는 10년 넘게 이 몰에 있었지만 대낮에 이런 강도 사건은 처음이라며 식사나 커피를 하러 오는 손님이 많은 점심시간에 이런 일이 생겨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업주는 시큐리티가 있지만 단 한 명이 몰 전체를 관리한다며 보안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최근 타운에서는 강도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LA 한인타운 올림픽길 선상 은행 주차장에서 한인 여성이 흑인 강도에게 위협을 받고 $13,000를 빼앗겼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윌셔와 하버드 블루바드 인근 고층 건물 주차장에서 흉기를 든 강도가 한인 남성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요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타운 내 한 베이커리에서 권총 강도가 침입해 현금 약 $800를 훔쳐 달아나는 등 매달 최소 한 건 이상씩 한인타운에서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주 노을의 한 아시안 가정 차고에 침입해 가족 일원을 비비탄 권총으로 위협한 40세 한인 남성 박지선 씨에 대한 보석이 불어댔습니다. 박 씨는 피해자에 대한 사전 조사도 마쳤던 계획 범죄였다는 사실과 뉴욕에 6년간 거주했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뉴저지 주 법원 버겐 카운티 지법 재판부는 최근 진행한 박 씨의 보석 심리에서 박 씨에게 정식 재판이 열릴 때까지 구치소에 계속 수감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2시 20분쯤 노르드 임파티언스 웨이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아시안 부부 2명과 어린이 3명 등 가족 5명을 향해 실제 총기와 유사한 비비탄 권총을 겨누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에 따르면 텍사스주 캐롤턴 출신인 박 씨는 1급 무장 강도, 2급 무장 절도, 3급 위법 목적의 무기 소지, 3급 무기 소지, 4급 가중 폭행의 5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고 뉴저지주 해켄색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달 진행된 심리에서 검찰은 박 씨가 지역사회에 굉장한 위험이라며 그의 구속을 정당화했습니다. 박 씨 측 알버트 카릴리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복면을 쓴 박 씨를 침입자로 지목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폈고 박 씨의 전과가 없는 점을 들어 보석을 주장했지만 라문도 판사는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심리는 오는 9월 12일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에릭 애덤 뉴욕시장이 31년 전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비소돼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애덤 측 변호인은 이는 실제가 아닌 허구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에 돌입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1990년대 초 뉴욕시 경찰국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교통국에서 근무하던 로나 비치를 성폭행했다는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애덤스 시장은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며 자신은 비치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애덤스 측 변호인 역시 이번 성폭행 민사소송이 허구적이라며 결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한 애덤스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오늘 이어진 화상 청문회에서 리처드 라틴 판사는 사건에 대한 합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에 애덤스 측 변호인 알렉스 스피로는 허구적인 소송을 제기한 이번 사건에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원고 측 변호사 메건 고다드는 반박하며 스피로의 발언을 어이없는 가스라이팅이라며 마치 피고가 잘못이 없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서 되려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번 발언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증거에 대한 수집과 분쟁 해결을 위한 자리였지만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진 셈입니다.
공개된 소장에 따르면 뉴욕 경찰국에서 애덤스 부서의 행정보조원으로 일했던 원고 비치는 자신이 승진해서 누락된 뒤 애덤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애덤스가 자신을 공터로 데려가 국왕 선교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치는 이를 거부했지만 애덤스가 자신의 성기를 억지로 만지도록 한 뒤 사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원고는 이어 당시 자신이 어린 자녀가 있는 이혼녀였기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 두려워 성폭행을 문제 삼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틴 판사는 피고가 9월 6일에 비치를 신문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미국이 현재 수많은 곳에서 동시다발 위협에 직면했다는 연방수사국 수장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레이 국장은 FBI가 미 대선 캠프 해킹 배후로 이란을 지목한 것과 관련해 민간 부문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AP통신 인터뷰에서 수많은 위협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증폭될까 봐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레이 국장은 국제적으로 이 같은 위협이 어떤 것인지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FBI는 테러리즘뿐만 아니라 중국발 스파이와 지식재산권 탈취, 외국의 선거 개입 등의 경계를 끌어올려 왔다고 AP는 전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앞서 FBI가 미 대선 캠프 해킹 배후로 이란을 지목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수사 범위로 대선 후보, 선거 캠프, 선거 체계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포함됐으며 민간 부문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선거 개입 위협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위협인지 알아낼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이어서 FBI가 주별, 지역별 사법당국의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이버 안보와 지식재산권을 겨냥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학계와도 협력을 타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FBI는 국가정보실, 사이버 인프라보안국과 함께 지난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이란의 공작 활동이 활발해졌다며 최근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대선 캠프를 겨냥한 해킹 시도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당시 성명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9일 이란 혁명 수비대와 관련된 해커들이 고위급 대선 캠프 관계자를 상대로 이메일 피싱을 시도했다고 공개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2017년 개통을 시작한 뉴욕주 머리오 쿼모 브리지의 케이블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관리청이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교량 위 전체 케이블의 약 30%가 부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교량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교량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기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고속도로관리청이 마리오 쿠오모 다리 건설에 참여한 건설 계약자들을 상대로 수백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리청은 수십 개에 달하는 케이블이 내구성 사양을 충족하지 못해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7년 개통한 이 다리는 약 3,900만 달러의 뉴욕주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고속도로관리청은 개통된 지 7년 만에 전체 192개의 케이블 가운데 약 3분의 1인 61개의 케이블을 보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랭크 호어 고속도로관리청장은 이 다리는 뉴욕 주민들이 100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부실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속도로관리청은 케이블 보강 작업에 들어갈 비용을 부담하도록 건설 계약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호어 청장은 현재 담당 건설업체가 추가 보강 조치에 나서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 안전 보강 공사를 위해 다른 건설 계약자와 컨설턴트 고용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속도로관리청은 건설 전문가들을 동원해 점검에 나섰으며 하루 14만 명이 이용하는 해당 교량은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리청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대가에 상응하는 안전하고 견고한 교량 건설을 기대했다며 사용하는데 안전상 우려사항은 없지만 케이블 부실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 계약업체에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교량 보수 공사에 대한 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 이 같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리오 쿠오모 교량 건설을 위해 구타판지 다리 철거 등 7년이 소요됐습니다. 교량 건설 당시 하원의원으로 활동했던 마이크 롤러 의원은 교량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속도로 관리청뿐 아니라 캐시 호컬 주지사 역시 교량의 안전성 관련 보수공사 소속 및 보수 비용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롱아일랜드 파크웨이에서 역주행 추돌 사고로 9살 소년이 사망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사망한 소년은 그녀의 아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어제 롱아일랜드 사우스 스테이크 파크웨이에서 미쓰비시 SUV를 운전한 캐리 베드릭은 역주행으로 사중 충돌 사고를 일으켜 그녀의 아들 엘리아스가 사망했습니다. 베드릭의 차량은 다른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해 엔진이 도로에서 숲으로 날아갔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그녀는 음주운전으로 중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엘리아스는 베드릭의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맨 채로 발견됐는데 의료진과 뉴욕주 경찰이 엘리아스를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사망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운전자 어머니에 따르면 딸이 약물 복용으로 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9살 손자가 사망했다고 밝히며 32세 딸이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사고 전에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린아이는 그녀에게 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주 경찰과 ABC7에 따르면 충돌은 오전 2시 30분쯤 캐리 베드릭이 서포크 카운티 교통경찰의 정지 시도를 피하려고 출구 근처 동쪽으로 가는 서던 스테이트 파크웨이를 따라 SUV를 반대 방향으로 운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경찰이 서쪽 차선으로 변경해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것을 막았지만 베드릭은 계속 주행하며 반대 방향으로 가는 차량에 충돌했습니다. 주경찰은 베드릭과 연쇄 사고에 연루된 다른 세 대의 차량 운전자가 사고로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매체가 게시한 영상에는 베드릭이 경찰에 의해 병원에서 혼미한 상태로 호송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스타튼 아일랜드에서 62세 주민이 저녁 산책을 하던 중 10대 무리에게 잔혹하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13세와 14세의 두 소년은 의도한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남성은 오후 7시쯤 써니사이드의 하워드 에비뉴와 클러브 로드 교차로 근처를 걷고 있었는데 불량 청소년 무리가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입수한 거리 감시 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도로에서 9명의 청소년이 남성을 따라가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청소년 중 1명이 남성 뒤로 달려갔고 그는 무리를 피하기 위해 번잡한 거리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머지 무리는 도로 건너편에서 그를 쫓았습니다. 남성은 NBC 뉴욕 인터뷰에서 자신이 그들을 화나게 하지도 않았으며 누군가 자신을 때릴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아이들이 장난치는 줄만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10대 무리들은 남성에게 물건이나 현금을 강탈하지 않았고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폭행이 계속됐고 도망가는 남성에게 여러 차례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무리들은 남성의 온몸을 발로 차 남성이 땅에 얼굴을 대고 쓰러졌고 몸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민들이 남성을 구하기 위해 몰려들자 무리들은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남성은 당시 웨스트 브라이튼의 리치먼드 의료센터로 옮겨졌고 치료비로 약 $5,000를 지출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남성은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심지어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13세와 14세 두 소녀는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 시카고 시내 한복판에 30여 명의 한인이 모여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해리스 지지를 위한 한인 소속인 이들은 각 주에서 활동하는 한인 대의원을 비롯해 주요 선출직 공직자 등 커뮤니티 리더들입니다.
대부분 각자 지역에서 한인으로는 최초의 이력을 쓰고 있는 이들은 최초의 흑인 아시아계 여성 대통령을 노리는 해리스 부통령 당선에 큰 희망을 걸었습니다. 한인들은 아시아계 가운데에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상대적으로 중앙 정치에서는 집단적인 목소리가 두드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활발한 정계 진출을 시도하며 중앙 정치의 문을 두드리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2022년 네바다주 역사상 처음으로 백인이 아닌 한국계 흑인으로 대법관에 임명된 패트리시아 리가 소녀 가장, 노숙자 노릇을 하다 대법관이 된 자신의 인생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리 대법관은 길거리 노숙 생활을 거쳐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학대받으며 15살 때 가출했고 부모님처럼 살까봐 또 기꺼이 도와줬던 친구 부모님을 실망하게 할까봐 두려워 더 열심히 살았다고 밝혔습니다. 리 대법관은 고교 3학년 때 전교 학생회장과 응원단장을 맡았고 최상위권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을 거쳐 조지 워싱턴대 법학 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리 대법관은 삶이 어려운 한국 청년들에게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학에서 소수 인종 입시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된 후 올해 주요 명문대에서 아시아계 학생의 진학률이 눈에 띄게 늘어난 통계가 나왔습니다. MIT가 발표한 올해 신입생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학생 중 아시아계 미국인의 비율은 47%로 작년의 40%와 비교해 7%포인트 늘었습니다. 전체 미국인 학생 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반면 흑인,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비율은 작년에 15%에서 올해 5%로 급감했고 히스패닉, 라틴계도 지난해 16%에서 올해 11%로 줄었습니다. 미국 외 국적을 지닌 유학생의 비율은 지난해 10%에서 올해 11%로 늘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뉴저지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기 위해 이지패스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를 제공하는 법안이 뉴저지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저지 주민들은 뉴저지와 연결되는 유료 도로, 교량 및 터널을 이용할 때 이지패스를 통해 지불한 통행료에 대해 주 소득세에서 최대 $1,000까지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뉴저지주 휘발유세를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1.9센트씩 인상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올해 초 뉴저지 턴파이크,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 애틀랜틱 시티 익스프레스웨이 등 3개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인상됨에 따라 통근자들의 교통비 부담이 늘어나자 나온 조치입니다. 애리조나주 코치스 카운티 보안관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 용의자로 지목한 로널드 리 시브러드를 오후 2시 35분쯤 체포해 구금했습니다. 애리조나주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유세를 펼친 곳입니다. 앞서 코치스 카운티 보안관실 공보 담당관은 CNN에 시브러드가 지난 수주간 여러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살해를 예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애리조나 경찰과 더불어 전직 대통령 경호를 책임지는 국토안보부 산하 백악관 비밀경호국도 용의자를 추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유세장에서 귀를 스치는 총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총격범과 유세장의 청중 1명이 사망했습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기 바랍니다.